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를 운영하는 하창봉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저만의 익사이팅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본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이후 증시 흐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워낙 최근에 우리가 5,000포인트만 넘을 때만 해도 약간 이 정도면 됐다 좀 싶은 생각도 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시장을 바라보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7,000포인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숫자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막 지른 것 같은데 어떤 숫자라는 것 자체는 5,000포인트의 출발은 아마 제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큰 어떤 상징적인 지수였다라 좀 그리 추정할 수가 있고요. 막상 5,000을 넘고 나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숫자로 표현되는 예를 들어서 5,000포인트 가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조 이야기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난 4분기에 삼성전자가 20조 원, 하이닉스가 1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인 이유, 그리고 1월 말에서 2월 초로 넘어오면서 글로벌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4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0조 시가총액을 넘었었고 하이닉스가 오늘 2월 하순 기준으로 700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6,000포인트, 7,000포인트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수라는 건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가나 또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받쳐주냐의 관점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자료를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이 자료는 미국 모건 스탠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글자가 좀 작을 수 있는데 이치 코리아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보게 되면 한국의 어닝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한국의 실적에 대한 업그레이드 상향치가 아웃페이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시장보다는 압도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프상 약간 그 푸른색 계통을 띠는 혼자 저 위에 있는 거 130%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웃퍼폼, 쉽게 말해서 어닝에 대한 기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30% 이상이고 밑에 보면 작은 선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는 이머징 마켓도 있고요.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 지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20에서 30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과거 이야기하게 되면 또 식상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코스피가 대략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피 200, 보통 코스피 200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코스피 200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나 연간의 실적이 200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다 기업 합쳤는데 지금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마저도 엄청나게 이제는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이게 300조라는 숫자가 나올지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리 보기로 말씀드리면 3분기, 그러니까 1분기죠. 우리가 4월 초에 앞으로 2달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4월 초에 확인할 1분기의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는 대략적으로 30조 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우리 단순 계산으로 3 곱하기 4를 해도 1년에 120조인데 어떻게 300조가 나오냐? 물론 알 수는 없죠. 대신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설날 전에 이제 HBM4에 대한 양산 출하라든지 기타 최근에 2월 접어들고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은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180 정도에서 지지하면서 올라올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무려 $6,500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고 사상 최대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빅테크의 논란, 자본 지출과 해수, 이익에 대한 어떤 인터벌 때문에 실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떤 회사죠? 아이디어 업체잖아요. 왜 그러냐면 AI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실제로 그들이 수익을 내는 데까지는 그들의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하이퍼 스케일로 될 것이고 생성 AI를 만드는 기업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종합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자체는 사실 수요가 이제 계속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1월 달에도 누적 매도였고 지금도 보게 되면은 매도도 많았고 2월 첫째 주인가요? 시장도 하루에 5% 올랐다가 빠졌다가 등락을 보이는데 외국인 안 사고 주식이 그리 갈 수 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장을 올해 연초 접어들어서 수급 주체 화면을 좀 보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상의 화면에서 25년도 이후 기관들이 33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 그 33조 원의 기관 순매수 중에서 금융투자, 쉽게 말해서 증권사거든요. 금융투자가 무려 56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19만 원, 그죠? 1100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은 사실은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릴까요? 지금 보는 화면에서도 왼쪽 편인데 주체별 누적 수급을 보면 외국인 파란 선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삼성전자 지분율이 한 53% 정도에서 51% 내려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분율이 내려와서 주식을 팔았지만은 지분의 상대적 가치는 줄어든 2%의 지분 가치보다 더 올라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500조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50%를 갖고 있는 거하고 그 500조가 1000조가 됐어요. 그럼 거기서 2%를 줄인다 그러더라도 지분율 기준으로 줄여도 나의 자산 가치는 100% 올랐기 때문에 100% 기준으로 지분율이 줄어든 거지 그네들의 지분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게 보면 외국인이 파는데 왜 주식이 올라가지 이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금융투자인데 뭐 말은 많습니다. 뭐 금융투자가 개인의 ETF다 말도 많은데 아마 복합적일 거예요. 가장 오래 접어들어서 많이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새로운 그 빅머니죠. 우리가 말할 때 100조 원의 자산을 말하잖아요. 고객 여탁금. 이 빅머니들이 대부분이 대개 보면 큰 주식을 사고 있고 누구나 아는 주식을 사고 대표적인 주식을 사면서 생각보다 공격적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지수가 계속 7천을 간대 6천을 간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똑똑한 거죠. 여러분도나 저도 같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삼성을 살지 하이닉스 살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사버리는 거죠. 그래도 뭔데 압도적으로 결과 자체가 지수형 결과 뭐 코스피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런 흐름의 어떤 그 시그널 자체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죠. 일각에서 말하는 모든 기술적 분석의 보조지표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보조지표 중에서 과열 신호를 나타내는 RSI 지표라든지 뭐 투자 심리 지표 같은 건 다 과열권이에요. 근데 과열이란 말을 한 번만 더 뒤집어 보게 되면 추세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장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가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고점은 항상 쌍고다. 두 개의 탑이 하나의 고점을 만들죠. 근데 지금의 지수는 하나의 탑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삼성전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저도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주분만큼 행복한 투자가는 없을 겁니다. 글쎄요. 이제 투자 경험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장인데 이게 아까 제가 전도에 뭐 100조 이야기, 200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뭐 본의 이야기인데 2월 말에 삼성전자 갤럭시 S26을 출시를 해요. 네, 출시를 하는데 2월 25일 정도에 언팩 행사 예정돼 있고요. 물론 갑자기 왜 갤럭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린 이유는 이번 갤럭시 모델을 보게 되면 삼성이 보통 세 가지 정도 모델을 출시하지 않습니까? 기본형이 있고 약간 중간이 있고 울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화소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생각하면 CPU, 모바일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A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 파운드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출시되는 그 사양을 봤더니 울트라 모델은 퀄컴의 기존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사용을 하게 되고 대신 일반하고 기본형 같은 경우는 삼성의 자신 있게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만든 엑시노스 2600 버전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 과연 얼마나 흥행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삼성이 갤럭시 20 제가 정확히 연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때 그 엑시노스 시리즈를 탑재를 했다가 그 발열 문제 때문에 망한 적이 있어요. 망했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소비자도 하려고 간에 뭐 게임을 하는데 도저히 핸드폰이 뜨거워서 게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삼성의 파운드리가 과연 숙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작년에도 삼성 파운드리 매각해야 된다. 매각이 아니라 분사해야 된다. 그런 말도 많았고 제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도 메모리는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메모리를 빼고 과연 파운드리의 적자가 얼마나 축소될지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이번 갤럭시 S26의 엑시노스 2600의 완성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뭐 외국계 증권사 하나 볼까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사의 최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기존 한 22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쭉 보게 되면은 밑에는 17만 8천에 적혀 있는데 저건 이제 그때 당시 주가고요. 타겟 프라이스를 한 29만 원.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노무라 증권, CT
이런 쪽은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대부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워딩이죠. 워딩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1분기에 대한 삼성전자 영업이익 메모리는 30조 원 조금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노무라는 파격적으로 44조까지 제시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고 여기 글자 조금 작습니다만은 올해 26년도와 27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이게 정말 꿈이 될까요? 243조 322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짤막 퀴즈 낼까요? 우리가 밸류를 측가할 때 보통 PER이라는 것 자체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게 이론적인 거고 저는 시장에서 순이익을 나누지 않고 보통 영업이익을 나눠 가지고 거기서 한 10에서 20% 정도를 감모를 시키거든요. 그럼 저희 계산으로 잠깐 이야기해 보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정말 200조 영업이익을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뭐 시가총액이 지금 1000조잖아요. 1000조면은 1000조 나누기 200조면은 5잖아요. 예, 거기에 아까 10% 정도 멀티플을 더하면 5.5. 쉽게 말해서 200조를 벌어도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PR이 6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이제 IDM 업체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 업종이다 보니까 무조건 10배가 넘어난 부분은 없는데 그리 보게 되면은 정말 삼성전자의 1100조 20만 원은 싼 거예요. 그럼 만약에 30만 원이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 시장의 눈높이는 제 판단으로는 최소 200조 이상의 눈높이를 맞춰서 갈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목표가를 정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고서라는 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보는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가 아니고 기타 유수의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목표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속도로 오늘 내가 사면 하루도 빠짐없고 그 가격으로 쭉쭉쭉 하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엔스의 시각에서 지금의 회사가 이런 정도의 속도로 수익을 내면은 어느 정도의 잠재수 이만큼 나올 것이고 그게 나오는 상황에서 밸류를 평가해 보니까 타겟 프라이스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가 빠져 있느냐? 중간 변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뭐 경쟁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이제 20만 원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3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어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삼성전자에 진행하는 바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다음 장 그림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삼성전자가 그러면 HBM4에 진입한 것도 맞는 거고 다 맞는데 그럼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얼마나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본 화면은 이게 이제 평택 P4 전경 사진입니다.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찍었지는 않았어요. 평택 캠퍼스의 전경인데 삼성이 지금 올해 보니까 1월달, 2월달 접어들어서 P4 공장인데요. 여기서 신규 D램의 능력을 20%까지 올리기 위해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설날 전에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쪽으로 HBM4를 양산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러면 HBM4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 재료인 10나노급의 6세대 D램의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또 최근에 봤을 때는 좀 재미난 게 분명 우리가 그 작년 10월 달에 깐부 회동이 있었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번 설날 연휴에 미국에서 SK 최태원 회장과 챈슨왕의 또 회동이 있었죠. 그런 회동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챈슨왕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AI 버블. 무슨 멍소리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챈슨왕 특유의 발언도 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챈슨왕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3월 16일 날 예정된 GTC 2016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투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바로 3월의 이벤트거든요. 2월 26일 날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게 GTC 2016인데 챈슨왕은 GTC 2016에서 새로운 시대의 어떤 반도체를 반도체란 말보다 뭔가를 제시할 거다 그런 말도 했고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도 과거에는 우리가 말할 때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해가지고 HBM은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이게 뭐 젠슨 토르라고 또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그래서 로봇 플랫폼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현대차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또 자율주행 관련 플랫폼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의 연결에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보겠고요. 일단은 뭐 저도 뭐 가격을 보면서 무조건 따라 사라 마라 그거는 개인 투자가의 몫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목표가에 대해서 선을 그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상방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도 되나 안 되나 이거에 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주식이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잘 갈 때입니다. 정확하게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중소형 개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뭐 상한가를 형성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루에 1%, 2% 움직이다가 3, 4% 빠지다가 한번 오르면 6, 7% 오르고. 근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멘텀과 스토리가 꺾이지 않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수급이거든요. 수급은 우리가 말할 때 뭐 외국인 투자가 파는지 기관 투자가 파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수급을 보고 삼성전자를 지금 살까 늦게 살까를 판단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투자 성향 자체가 어느 정도 최소한 길게 보는 관점이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실질이 꺾인 해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저는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사는 관점에서 놓을 때 주식을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을 말하는 건데 주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빠르고 성급한 투자가 보다는 느리고 게으른 투자가 좋은 말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산 사람은 어찌 생각하게 되면은 작은 시세 변동상에 그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 느리고 여유있게 사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길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20만 원 또 19만 원 정도의 삼성전자를 집권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폭을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의 폭 자체도 최소 보통의 좀 짧은 매매하시는 분들이 한 자릿수 이내에서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손질을 하신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정 부분 뭐 20%까지 좀 늘려놓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전략적인 부분인데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그게 뭐 갑자기 뭐 중동발 진압적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와르르 할 수도 있고 2월 초순처럼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은 원자재가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염두에 했을 때 나중에 훅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마지막 총알 하나는 남겨놓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건 되게 좋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조금 사도 된다고 조금 볼 수 있는 근거 아닌 전망을 보게 되면은 제가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투자할 때 그런 말 하죠. 이게 아마 1월 말에 많이 코스닥에서 경험했던 거 거의 비슷한데요. 돈이라는 거는 덩치 순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소속부만 다를 뿐이죠. 지금 보는 자료 화면은 뭐냐 하면 글로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 엔비디아, 뭐 알파벳, 구글, 아마존 다 있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가총액이거든요. 그쵸.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나 뭐 애플 같은 경우는 4조 달러가 넘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넘어갈 길을 멉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절대 주가 기준으로 19만 원 정도면은 한국 원화 기준으로 시가총액 1,100조, 미국 달러 기준으로 8,7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이제 우리 삼성전자도 아마 여기서 20% 정도, 그러니까 주가 기준 놓고 봤을 때 한 2, 3만 원 정도 가게 되면은 처음으로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 1조 달러까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벌써 순위가 요거 이제 며칠 전 자료인데 19만 원 안 됐을 때 기준으로 14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투자를 하는 자금들이 이제 소속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MSCI 코리아 인덱스로 MSCI 지수로 봤을 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죠.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처럼 미국에다가 뭐 DR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지수를 추정하는 IYW입니까? 한국 지수 그 ETF 쪽으로 엄청나게 자금이 몰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도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대략 500조 정도, 400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글로벌 자금은 삼성을 더 사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글로벌 자금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대만의 TSMC를 계속 사게 되고 TSMC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의 도요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아마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하게 차트만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두 가지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데 비싸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비싸다는 논리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싸다는 논리는 보통 PR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주가 수익 배율 또는 PBR이라 했고 주가 주당 장부 가치를 말하는데 그거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은 가치주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정확하게는 가치주는 아니죠. 가치주라는 생각보다는 실적의 사이클이 있고 지금같이 실적이 막 압도적으로 쇼트 상점 증가니까 성장주의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100조예요. 1100조 시가총액 19만 원 기준으로.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아직 100조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간 기준으로. 없을 거예요. 아마 저희 맞아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만약에 100조를 벌어도 1100조라면 영업이익이 10배가 넘어요. PR이. 그러니까 지금만 놓고 보면 넘는데 이 PER이라는 게 얼마나 재미난 거냐 하면은 PER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들일 주가를 지금으로 땡겨온 거예요. 앞으로 벌어들일 숫자를 지금으로 당겨온 거라고요. 근데 그게 섹터마다 좀 달라요. PER의 역수라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00조를 버는데 10배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1000조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19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만약에 그대로 멈춘다면 앞으로 100조만 계속 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비싼 거예요. 네. 근데 그 100조를 벌지 않고 올해 100조를 벌고 내년도에 150조 이상, 뭐 내년도 200조, 300조 쭉쭉 벌면 그건 이제 별도 비싸지 않는 거죠. 멀티플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오냐 하게 되면은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정 부분 100조를 벌다가 200조를 벌면은 100%가 증가를 했죠. 근데 200조를 벌다가 300조를 벌면 우와 300조인데 정확하게 요율로 계산하면 50%가 성장을 했죠. 그럼 300조를 벌다가 400조를 벌면은 30% 성장을 하죠. 그건 뭘 쓰냐?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꺾이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비싸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래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좀 보충할 만한 게 뭐 저도 되게 궁금하고 정말 100조를 버는 기업이 나올지도 되게 궁금한데 이 HBM 이야기를 잠깐 하고 들어갈까요? 지금 보는 자료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6세대 고대역 메모리죠. HBM4의 양산을 통한 점유율 변화거든요.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년도 연초 기준으로는 어차피 5단, 그러니까 5세대죠. HBM3 12단이 납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7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게 이제 6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6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설 전에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서 이제 20% 올라오고 마이크론을 넘어서는 과정이에요. 물론 마이크론도 최근에 약간은 연초 들어서 HBM4에 진입을 하네 마네 말은 많았습니다만은 뭐 최근 발표한 마이크론 CEO의 아주 강력한 발언을 보게 되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유율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 시장에서의 매출 자체가 뭐 4세대 이전까지 있었습니다만은 5세대, 6세대 때 거의 없었기 때문에 6세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입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스토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밑에 자료가 좀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6세대가 HBM4라면 7세대는 HBM4E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세대 자체가 빨라지는 거고 젠슨항도 그런 거죠. 아마 작년도만 해도 엔비디아의 젠슨항은 베라루빈이죠. 6세대가 베라루빈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베라루빈의 출시 시기 자체를 약간 올해 하반기 정도로 미뤄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 엔비 젠슨항의 어조가 생각보다 바뀌었습니다. 베라루빈의 출시 시기를 앞당기겠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경쟁사의 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어찌 보면 지금 위태롭단 말이죠. 뭐 위태로움까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도 자체 칩을 만든다 그러고 구글 제미나이 빵 터지고 나서 갑자기 에이직 쪽으로 많이 관심도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사업 자체를 멀티플 다변화를 한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웃지만은 되게 위기일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게이밍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래픽카드 GPU가 AI를 통해 가지고 그 GPU가 바로 HBM,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가속기가 만들어졌듯이 그렇게 금융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루틴에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해봤자 6월달까지예요. 6월달까지 HBM4에 대한 완료 단계하고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 실적은 이제 2분기부터 조금씩 잡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다시 HBM4에 대한 4E가 되겠죠. 샘플 공급까지 간다면 상당히 재미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HBM만 이야기했지만은 또 밑에 보게 되면은 이놈의 반도체라는 게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 HBM 말고 BM을 F로 빼가지고 고대역 플래시 HBF라고 하더라고요. 3D 낸더 플래시, 3D 낸더를 또 이렇게 적층한 차세대 스토리라고 합니다. 낸더 그러면 삼성이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예,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좀 한번 이런 스토리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최근에 이 HBM4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을 한 $700까지 지금 보는 이미지는 삼성전자의 HBM4 칩 이미지입니다. 메모리 칩 이미지인데 최근 나온 이야기는 어차피 메모리 가격, 메모리 자체가 쇼티지니까 공급가 자체를 거의 뭐 $700까지 올리겠다. 칩 하나를 말하죠. 하나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만 됐을 때 $700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00만 원 정도 해요. 예, 100만 원 정도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올리겠다. 이게 10월 달에 깐부 회동할 때 젠슨왕이 최태원 회장 만나고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물론 영어 표현을 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운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스처를 이렇게. 그러니까 HBM 가격 좀 낮춰 그랬는데 이게 또 좀 판이 바뀌었네요. 오히려 이제 올려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회계적 수치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밸류에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멀티플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충분하지 않나. 그러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 전체 제가 그 메모리 HBM 비중이 50%가 넘어요. 근데 삼성은 기존 메모리 DDR5나 이런 거는 50 넘는데 HBM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메모리 기준으로 300mm 웨이퍼의 생산량 전망치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뭐 맨 왼쪽이 삼성전자 파란색이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빨간색이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빼고 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5년도 기준으로 769만 장 정도의 웨이퍼를 생산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0만 장이에요. 820만 정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이닉스의 격차 자체를 48만 장 이상보다 계속 늘립니다. 2.2배 차이. 이런 과정을 갔을 때는 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노이즈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SK 하이닉스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참 보면 두 기업이 엎치락뒤치락을 합니다.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만약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 뭐 살래 그러면 대부분이 S전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건데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19만 원 삼성전자가 90만 원 하이닉스보다 싸 보이는 분도 있어요. 이게 사람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사실 그런 걸 개의치를 않습니다. 이게 절대 우리가 보는 절대 숫자. 아직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19만 원짜리는 내가 100만 원이면 5주를 살 수 있고 90만 원짜리는 한 주밖에 못 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 많은 자금들은 어찌 보게 되면은 뭐 주식에 대한 어떤 그 경험과 이력도 많으시겠지만은 약간 그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슈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확 들어올 때는 삼성이 우두두두 가고 또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는 또 하이닉스는 좀 주춤하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이제 조금 좋았던 거는 HBM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아까 69%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삼성이 들어오고 마이크론이 들어오면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야 그런데 나의 점유율이 꺾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HBM 시장이 삼성과 하이닉스 기준으로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하이닉스는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덜 팔고 비싸게 많이 파는 거죠. 그 관점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 밸류에이션만 평가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더 쌉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 밸류에이션만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HBM 이야기, 엔비디아 이야기 나올 때 삼성을 확 밀고 또 마이크론이 진입한다, 뭐 삼성이 어디 한다 할 때 하이닉스 쪽은 조금 쉬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로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후적입니다만은 오늘 재미난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블랙록이라고 전 세계 거의 5대 안에 드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메이저인데 2월 20날 기준으로 블랙록의 5% 지분 공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시겠습니다만은 5%가 넘으면 한국 거래소에서 지분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이 한 5% 정도 주익수로 보니까 뭐 한 3천만 주, 3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한 6년 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금 보는 그 그래프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메모리 가격의 상대적인 PR이에요. PR. 요게 이제 어찌 보면 비싸다 약한 것도 있는데 제일 비싼 게 물론 샌디스크랑 삼성 하이닉스를 비교하면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샌디스크는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정확히 이게 아마 천만 단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생각보다 안 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가 제일 싸죠. 예, 제일 싸다는 것도 좀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또 블랙롱 입장에서는 지분을 좀 장악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올해 같은 기준은 여전히 이제 작년도는 57%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좀 유지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영업이익률이 중요한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이익률에 있어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뭐냐면 100원을 팔았을 때 50원을 남기면 50%의 영업이익률이잖아요. 마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물론 메모리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를 말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70% 정도예요. 100원을 팔면 70원을 남긴다. 이거는 보통 한국 제조업에서는 거의 없던 내용들입니다. 현대차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50%가 넘어요. 애플의 스마트폰과 삼성의 스마트폰을 비교해 보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애플이 훨씬 높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애플은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외주 생산하면서 거기서 앱을 팔아서 서비스 기업이라 봐야 돼요. 애플은 제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제조 기업이에요. 제조 기업은 원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는 같은 제조인데도 메모리 가격의 쇼티지와 가격 상승 때문에 7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삼성과 하이닉스 비교했을 때 두 기업이 같은 분기에 연간 100조를 벌었을 때는 하이닉스를 무조건 내는 아니지만은 훨씬 싼 거예요. 그런 게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 그러니까 SSD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죠. 여기서는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격차가 많이 나요. 거의 뭐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하이닉스가 한 10년 전에 중국 인텔이 갖고 있던 솔리다임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SSD 같은 경우는 삼성이 한 30%,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20%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도 사실 SSD 부분을 조금 많이 늘리려는 이슈는 좀 있어요. 그런 건 좀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올해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은 2배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고 작년도에 하이닉스 전체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70%까지 전망을 한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알찬 비즈니스 하는 기업은 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뭐 100만 원은 이제 뭐 가시권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두 기업은 속도의 차이일 뿐 거의 같은 동행속으로 같이 동행한다. 예, 그리 보는 것도 좀 어떨까 그 생각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이거 어떻게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주식이냐? 그 잘 가던 이오테크니스,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뭐 원익아이패스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 그 삼성전자, 평택, 피포라인, 피포 공장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일부 기업들을 많이 좀 움직였는데 그 이후로는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1월 말에 좀 수급이 훼손된 게 있어요. 1월 말에 코스닥 활성화 3,000포인트 이야기 나오면서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뭐 원익아이패스 마찬가지고 확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3,000원 좀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꼬인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최근 이제 2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주가가 동행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2월 달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되게 좀 약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2월장 삼성과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근데 반도체 그 실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결과적으로 메모리 가격의 상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어떤 가전을 가야 되느냐? 반도체 소부장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정설이라는 공장을 짓고 공장을 투자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생각할 게 좀 신기한 거는 아니 삼성전자가 2월 달에 엔비디아 쪽으로 HBM4 양산한다고 했고 그럼 하이닉스 곧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뭐 PSK 홀딩스나 뭐 기타 등등 관련해가지고 HBM 관련 또는 한미반도체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이크론과의 협력성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조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시장 메커니즘 관점에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엔비디아의 2월 말에 대한 실적보다도 거의 3월 16일에 예정된 GTC 2026을 좀 선두로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선단 공정에 있는 전공정 기업들 뭐 그거는 원익아이패스, 테스,
뭐 유진테크, PSK 이런 기업들은 기본이고 기타 이제 HBM 삼성이나 하이닉스 포함해서 HBM 관련된 뭐 후공정 패키징 장비 회사들 뭐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PSK 홀딩스라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침이 됐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 미국 텔리시 공장과 관련되는 뭐 솔브레인 이런 관련 기업들은 안 가는 거지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3월 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TC와 함께 그런 일종으로 조금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 만약 그 외에 이제 조금 변동성을 좀 개발산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부장 중에서 지금 이제 다시 좀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첨단 패키징 부분하고 우리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CXL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가 주최한 그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모듈 소캠 요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요 관련들 기업들 한번 모멘텀 보시고 물론 이제 요 관련 기업들이 기판주가 좀 많은데 기판이 이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끼우면서 조금 못 가는 게 있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뭐 구죽쭉 말씀드리면 워낙 삼성과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오는 매니저들의 어떤 흐름 자체도 야 어차피 소규모 주식을 살 바에야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부장의 2월달 약세는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 하이닉스 주가 강세에 따른 수급 블랙홀 현상도 존재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의 주가가 뭐 그리고 있는 그림이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기회는 오니까 저는 여전히 기회는 살아있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1분기 80만 원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현대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80만 원이 50만 원 정도 하니까 지금 주가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한 50% 이상의 멀티플 볼 수가 있는데 뭐 정권사마다 좀 다른 것 같고 아마 현대차 기준으로 멀티플을 많이 준 정권사들은 아마 로봇 이슈라든지 자율주행 이슈를 많이 멀티플로 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자동차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자동차만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자동차주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약간 제조업 기반의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멀티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연간 20조 원을 벌어도 PR을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그 산업 자체가 이렇게 10배 이상을 줄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만약에 그게 전기차가 많이 보급화되고 전기차 쪽에서의 제품 믹스가 잘 나오면은 충분히 그런 성장주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 그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조금 자율주행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 해요. 냉정하게 말해서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업계의 사실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뭐냐 하면은 현대차와 미국의 합작사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그 만들어진 아이오닉 5의 자율주행 테스트 영상을 좀 보고 계신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 이런 물론 알파마요에 대한 엔비디아 협력은 앞으로 진행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 부분을 조금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될 것 같고 근데 최근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 수익원 이런 걸로 가기보다는 제조회사가 자율주행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현대차도 테슬라처럼 구독형 모델로 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자율주행 완성도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때는 똑같은 차를 팔았을 때 어떻게 보면 구독형 모델로 갈 수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현대차도 실제 이 부분을 많이 강할 것 같다. 현대차의 큰 미래를 보면 우리가 SDB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 SDB,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비클을 말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고 실제적으로 올해 작년도 하반기에 주요 현대차의 자율주행을 담당하시는 주요 임원들을 다 교체를 했어요. 교체한 사건도 있었고 현대차가 투자한 그 비상장회사 42.42.42죠. 그쪽과의 비즈니스도 생각보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해외 쪽의 파트너들과 손을 잡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로봇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적으로 현대차가 얼마나 로봇을 통해 가지고 빨리 수익을 내느냐가 가끔 놓고 보면 50만 원, 60만 원, 80만 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50만 원의 주가는 현대차가 지금 당장 얼마를 벌어들일 것 같아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30만 원대 정도 있다가 CS 2016이었죠. 아틀라스의 어떤 시연 자체 이후부터 생각보다 제조 공정에서의 로봇 투입이 빠르지 않을까 그 기대가 나온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멀티플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많이 활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영상에 말드렸지만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바로 제조 공정에다가 피지컬 AI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을 해서 로봇 제조 공정에 들투입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의 현대차, 뭐 독일의 BMW, 미국의 테슬라 뭐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테슬라는 빼야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현대차처럼 뭐 테슬라 한 달에 1년에 제일 많이 만들어도 아직 200만 대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많이 만들겠지만은 근데 연간 800만 대를 만드는 현대차 그룹과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독일의 저 BMW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피규어 AI하고 협력을 해서 만들긴 만드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 현대차의 제조 공정 로봇이 가장 먼저 빠르지 않을까 그리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좀 있고 처음에는 뭐 한 3만 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뭐 정의선 회장이나 기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주요 CEO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100만 대 시대에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만 대는 아틀라스 로봇의 대수를 말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현대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주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주가를 보고 이렇게 가고 안 가고 보다 스토리 라인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월 달에 현대차의 주가가 한 50만 원대 많이 정체된 것은 일단은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1월 달에 단기적으로 로봇 모멘텀을 많이 상승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월 달에 외적인 요인이 좀 컸습니다. 그 외적인 요인이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관세 이슈라든지 그런 복잡한 약간 정치적 이슈가 많이 컸기 때문에 많이 좀 불려진 부분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3월 달 정도가 되게 되면은 또 이제는 관세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움직일 만한 근거가 설날 전후에 일본이 1차적으로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안을 발표를 했죠. 뭐 LNG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관세 관련된 또는 대미 투자 관련된 물론 그게 이제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자동차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아킬레스 관세란 부분을 조금 잠재시킬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그 절대 주가 보고서에 뭐 70만 원, 80만 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벤트에 조금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와 관련된 현대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대차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1월 달에 막 다 많이 올랐어요. 1차 밴드 대부분 여러분 잘 아시죠?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뭐 만도, 현대 위아, 뭐 모비스, 기타 이제 뭐 부품 관련주들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현대차의 흐름 자체는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중소형주들은 몇 개 움직이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뭐 화신도 있고 SL도 있는데 이건 바로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브랜드가 아틀라스고 그 다음에 사족 보형이죠. 우리가 말하는 개, 스팟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갖고 많이 로봇에 중요하고 하는 게 관절 부분 바로 액추에이터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 모비스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정말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은 현대 모비스가 그 밑에 있는 액추에이터의 다른 부품들을 아웃소싱 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1월 달에 뭐 SPC나 SPB테크나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고 기타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 중에서 많은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의 중소형주들이 쉬고 있는데 뭐 이런 과정보다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큰 거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추에이터나 헤드 모듈 같은 경우는 뭐 현대 모비스가 많이 담당하는 부분이고 삼성증권의 보고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한 바디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건 이제 뭐 화신이라든지 그런 거 좀 있을 수 있고 LG엔솔이 예상을 끼고 저도 사실 SDI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차 로봇에 들어가는 그 원통형 배터리가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LG엔솔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런 말도 이제 많이 나왔었고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마 현대차도 배터리에 들어가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멀티플 이온화 전략을 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삼성 SDI와 LG엔솔을 상대 비교했을 때 46파이 시리즈라든지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LG가 삼성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작에서는 거의 이제 LG엔솔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현대차와 SDI의 23년 뒤부터의 동맹을 생각해 보게 되면 또 SDI의 배터리도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이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가를 할 때
이 소프트웨어 업종이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더딜 수 있음을 좀 염두하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먼저 다시 움직인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핵심 부품주부터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대 위아, SL, HL 만도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주가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게 로테이션 관점에서 현대차 모비스의 주가로 연결되고 그리고 현대차 모비스의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로봇 모멘텀으로 연결됐을 때 그 하부 단계에 있는 현대차 1차 부품 관련된 자동차 소부장 내에서의 로봇 부품 회사를 만드는 밸류체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하면 현대차 지분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분구조 개편을 통해 수혜를 받을 종목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최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현대차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놓고 보게 되면 현대차죠. 왜냐하면은 HMG 글로벌이 중심으로 HMG 글로벌이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50% 갖고 있는데 이 HMG 글로벌이 현대모터스 글로벌 북미, 그러니까 현대차 북미 법인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약간 SPC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현대가 50% 정도, 기아가 30, 모비스가 20% 갑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여전히 이제 이런 지분 구조를 보면서 아니야, 모비스야, 뭐 글로비스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 이유는 뭐냐면 정인선 회장의 지분 체계와 상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직 이제 왕 회장님이 여전히 건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을 통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또 상장 가치가 눈만 뜨면 올라가니까 상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100조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러면은 뭐 100조의 50% 정도면은 최소한 단순 계산해도 50조 원의 지분 가치를 갖는 거잖아요. 50조 지분 가치에서 현대차가 또 50이니까 최소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정말 100조다. 그럼 25조를 날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놓고 봤을 때 그런 모비스 같은 경우는 20% 정도니까 10조 원을 가져온다. 그러면 모비스는 실제적으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높다. 그럼 정의선 회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을 통해서 나오는 상장 가치를 통해서 그 자금으로 지분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모비스, 글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땐 너무 복잡해요. 가장 중요해 보는 건 뭐냐 하면은 실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구조를 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현대차고 현대차가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을 통해 가지고 로봇 사업에 박차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은 어떤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대차가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투자할 당시에 IPO를 전제로 해서 자금을 많이 조달을 했었고 그 우리가 이제 프리 IPO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작년도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존 투자가들한테 다 엑시 처리가 끝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그림으로 그림이 돌아왔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월 달 정도에 그동안 7년 정도 일하셨나요, 이분이? 로버트 플레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CEO였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주요 로봇을 기획했던 CM에 사임을 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로버트 플레이어 분이 정의선 회장한테 잘못 보였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차 북미 법인의 주요 대표는 외국인입니다. 제 국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현지화 전략을 쓰면서 현대차 그룹은 현지화에 맞게 그 국적의 그 주요 임원을 배치한단 말이죠. 그럼 7년 만에 사임했다는 말은 어떻게 놓고 보게 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그렇게 키워왔는데 나를 팽친다고 그 관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한편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IPO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IPO는 단순하게 아틀라스의 백덤버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은 기업 가치라는 거는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아틀라스 대수라든지 생산 원가라든지 이 친구가 제주 공정에 투입됐을 때 정말 뭐 연봉 1억 원의 노동자의 어느 정도 원가 질감을 얼마 정도 하고 생산성과 생산 효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거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거든. 그리 본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북미 법인 입장에서는 그 사임한 로버트 플레이어도 대단한 분이 맞긴 맞는데 조금 더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세일즈에 능숙한 어떤 주요 임원을 영입하려고 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잘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IPO는 잘 파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재미볼 건데 아마 현대차가 새롭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세일즈에 능숙하고 프리젠테이션에 능숙한 그런 어떤 주요 임원을 영입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3만 대, 5만 대 이래 갖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상장도 중요한데 정말 어느 정도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가장 우리가 지켜볼 이슈다. 그리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차 관련주 외에도 좀 3월에 주목해볼 저평가 로봇주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로봇주에 저평가라는 단어를 붙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거는 일단은 평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영어로 바꾸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있다는 건 최소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로봇주는 크게 두 티어로 구분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밸류에 있으면서 자동차 제조 기업인데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뭐 액추에이터를 만든다든지 바디를 만드는 기업들. 아까 뭐 몇 개 화신, SL 그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 저평가 로봇주가 되는 거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 카메라 모듈이 뭐 주요 뭐 LG라든지 삼성이 이런 게 협력을 해가지고 카메라 모듈에도 여러분들이 액추에이터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카메라용 액추에이터를 로봇용 액추에이터로 전하는 기업들은 만약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런 건 저평가라는 단어가 붙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는 지금 당장의 저평가보다는 로봇 관련 주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게 이제 감속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나 뭐 이제 액추에이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하이젠 아레나미나 뭐 기타 등등등 볼 수 있는데, 이 두 섹터 다 구분은 그렇게 했지만은 전반부에 있던 기업들, 어느 정도 보는 사업의 실적을 갖고 있고 로봇 사업으로 변화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현대차 주가의 변동성과 동행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현대차 주가가 로봇과 관련돼서 움직일 때가 가장 높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지금 당장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은 계속적으로 뭐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원가는 어차피 중국이랑 안 되잖아요. 너무 좀 단해서 그렇습니다만 중국산 로봇과 한국산 로봇 부품의 단가 싸움이 안 되니까, 그러면 같은 국산화 뭐 예를 들어서 그 감속기 같은 것도 뭐 국산화 이런 기업들 쪽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한 가지 좀 재미나게 볼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시리즈는 지금 당분간은 조금 조용할 거예요. 이벤트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봇 부품줄 보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설날에 춘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의 그 유니트리나 이런 로봇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걔네들 백등블링 해봤자 웃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로봇이 딱 하나 돼 있어요. 옵티머스입니다.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3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월달 1분기 내에는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젠3의 출시와 공개죠. 출시보다는 공개와 어느 정도의 완성도입니다. 아마 그 완성도 자체가 다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어떤 시각과 모멘텀을 좀 붙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보는 거고, 아마 로봇은 물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관점에서는 변동성이고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염두를 하실 건데, 일단 이벤트 스토리라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만간 출시 예정된 테슬라 옵티머스 젠3에 우리가 완성도와 출시에 한번 주목해 보면서 변동성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로 3월부터 노란 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로봇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작년 9월이었죠. 작년 9월에 이제 국내에서 LG가 투자한 로봇스트라든지 물론 몇 개 공장용 로봇 또는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주들이 노랑 봉투법 관련해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초에도 중간중간 나왔고,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올해 3월 달부터 노랑 봉투법이 시행되는 걸로 예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에 노랑 봉투법 관련해서 비공개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또 노조와 경영진 간의 이슈도 여전히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점에서 아직까지 깔끔하게 해결됐다 보기도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랑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국내 로봇 산업용 로봇의 주가가 움직였던 시기 자체는 저는 이제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주조 제조 생산 공장, 예를 들어서 인적 재해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미 산업용 로봇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뭐 공정 작업이라든지 우리가 뭐 배를 용접한다든지 또는 그런 데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태웠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로봇의 주가가 움직이는 모멘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아틀라스나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피지컬 로봇의 어떤 모멘텀과 드라이브에 많이 묻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좀 보시는 게 좋다가 저의 생각이고, 이 어떤 섹트라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글로벌 전반적으로 똑같은 어떤 모멘텀과 그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가 잠깐 노란봉투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 테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이 공통적으로 일치를 해야 돼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정책이 똑같이.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제조 공정을 로봇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 관련 밸류 체인에 다 있어야 돼요. 로봇은 그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로봇의 칩을 설계하는 거고,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드는 거고,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를 일본의 소니가 만들 수 있는 거고, 카메라를 삼성과 LG가 만들 수 있는 거에 마찬가지죠. 근데 그걸 아주 우리 국내에 상관된 노란 봉투법으로 만약에 좁혀가지고 로봇을 봐버리면 너무 작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 투자에 있어서 조금 대표님께서 이거는 좀 유념하셔서 투자하셔야 한다 하는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로봇 관련주들의 기본 기업 정보를 한 번씩 다 열어보시면 대부분이 제조업들이에요. 제조업이고 유통 물량이 작고 창업 주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발 자체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 200억 전후의 작은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어떤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1조까지 가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로봇 기업들은 투자라는 단어보다는 여전히 한국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투기라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많은 로봇 관련 기업들이 어찌 보면 실적과 연결되고 현대차 관련해서 핵심 밸류로 들어가서 로봇을 제조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결정적으로 많은 유수의 중소기업이나 상장, 비상장 기업들, 연구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할 것이고 자율주행 로봇, 사족 보행 로봇도 많이 양산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글로벌 주요 제조업이나 주요 소비자들은 결정적으로 글로벌 주요 메이커의 로봇을 선택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로봇 관련 부품 회사들은 어떤 밸류 체인에 들어가고 어떤 얼마나 작은 기술력을 갖고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적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봇주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현대차 아니면 어디 테슬라 기타 등등 관련해서 정말 밸류 체인으로 정확히 제대로 엮여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업과의 독점적 장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집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봇의 손. 그런 손 같은 경우도 정말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로봇주는 여전히 말씀드립니다만은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트레이딩의 개념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가 이제 범위 자체가 피지컬 AI라는 아주 광범위한 단어가 나오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말하는 산업 로봇, 협동 로봇,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 아울러 버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이라면 방법이 좀 있다면 차라리 시가총액이 차라리 큰 거라든지 아니면 주요 로봇 ETF에 편입되어 있는 그 종목 위주로만 한정하는 것도 어찌 보게 되면 조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는데 3월에도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1월 말만 같았으면 금방 여러분들 생각만큼이나 코스닥이 3,000포인트도 갈 것 같았고 그랬는데 사실 2월 초순 1월 말 이후는 약간은 좀 소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잠깐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우리가 보게 된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주가 지수를 말하는 거고, 주가 지수를 말한다는 건 뭐냐면 그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상위 10개 종목이 어떤 기업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가나 한국의 투자가한테 얼마나 매력적인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막연하게 정부나 기타 위원회에서 얼마를 보낸다 그런 걸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닥이 갖고 있는 한계점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성장 기업이나 벤처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2월 달에 그런 게 좀 있었죠. 동종주를 상장 폐지하네, 상장 폐지 절차를 강화하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 뉴스가 나올 때 저는 코스닥을 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주가는 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코스닥에는 부실 기업이 많아, 적자 기업이 많아. 그래서 코스닥은 위험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진행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실 기업을 빨리빨리 청산하고, 또 하나 여전히 들어올 수 있는 진입의 문을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란 건 말 그대로 1990년도 정도에 나스닥을 표방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미국의 나스닥들은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이런 큰 기업들이 딱 기준점을 잡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코스닥은 썰만하면 다 이사를 가버려요.
그쵸.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을 해버린단 말이죠. 알테오젠도 이제 이전을 해요. 그럼 알테오젠 이전하고 나면 2위, 3위 중에서 뭐 쭉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실적이 되게 불안한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뭐 레인보우만 남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여전히 불신의 벽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코스닥이 어떤 정책적인 요인으로 상승하기에는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약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스닥이 정책적인 요인으로 압도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코스피에 쓰는 그 전략보다 약보다 2배, 3배짜리의 좋은 선물을 갖고 와야 돼요. 단순하게 말했어요. 국민연금이 코스닥의 벤치마크의 기준을 국민연금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편입한다, 뭐 넣는다 그런 이야기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국민연금의 본연의 목적은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자산을 수익을 이끄는 그런 거죠. 그런 관점 놓고 볼 때 변동성 큰 주식에 투자한다?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그림 자체가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그 기업들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 셀트리온, 삼바 이런 기업들이 주가는 안 갔지만 전부 다 사상 신고가 찍는 종목들이잖아요. 실적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외부적인 노이즈가 작은 기업들이에요. 알테오젠은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고 기술 수출을 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애로를 할 기업입니다. 근데 우찌 보게 되면은 갑이 아니라 어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할로자임의 특허라든지 기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풍파를 맞는 거란 말이죠. 그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한 가지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해질 거는 뭐냐면 이제 코스피가 갔으니까 이제 코스닥이야.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늘 좀 부정적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주식을 사는 거지 시장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산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7배나 큰 코스피가 가고 코스피가 정체되었고 좀 쉬어갈 때 코스닥이 조금 가는 그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통계적으로 2월 달이 원래 2월, 3월까지가 3월도 마찬가지예요. 3월도 코스닥이 조금 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감사 보고서 시즌, 주총 시즌이 오잖아요. 그럼 주총 시즌이 오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작년에 흑자를 내고 실적을 잘 낸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주주들을 모시고 이제 작년도 성적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감사 보고와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어떤 뭐 이사 선임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밝힙니다. 이 분위기하고 작년도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또는 많이 내렸지만은 적자도 여전히 안 좋고 재무 상태도 안 좋아서 이걸 유상증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남들은 다 로봇 해야 된다는데 우리 뭐 돈이 있어야 로봇을 하지. 근데 이제 사업 목적 변경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도 로봇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게 이제 문의만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문의만 2차 전지. 한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거래소에서 바로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3월도 제가 판단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총이나 감사보고서 시즌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약간은 뭐 힘에 놀려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투자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ETF 투자가 많이 활성화됐고 실제적으로 ETF를 투자하기 위해서 뭐 지수 관련 ETF든 섹터 ETF든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서 사고 팔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60분 정도의 1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서 이제 증권사 계좌에서 ETF를 매매할 수 있게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뭐 최근에 그쪽 트래픽 자체가 엄청 많이 증가했다 그런 말도 있었고 요즘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코스닥 지수형 ETF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워낙 1월 말에 코스닥 지수 하루에 뭐 5% 10% 움직이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요? ETF는 어떻게 보게 되면 추세 추정 매매를 하는 거고 내가 종목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주식을 하시던 분이든 안 하시는 분과는 주가 지수에 대한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코스닥 3,000포인트 갈 것 같아. 코스피 7,000포인트 갈 것 같아. 그러면 지수를 사면 되는데 이게 삼성이 갈지 하이닉스가 갈지 코스닥으로 치게 되면 뭐 알테오젠이 갈지 에코프로 BM이 갈지 레인보우 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많이 투자하는 것 자체가 ETF다 그리 말씀드리겠고 다만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코스닥 ETF 지금 보는 화면은 레버리지입니다. 정확히는 2배짜리인데 쉽게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1%가 상승하게 되면 이 레버리지 상품은 2%가 오르는 거고 또 반대로 1%가 하락하게 되면은 2%가 하락하는 건데 그게 속도가 빠르면은 약간의 트래픽 에러가 발생을 해요.
예,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이 두 배짜리이기 때문에 얘는 비중 자체가 코스닥 150 선물이 50%가 있고 나머지 50%를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배짜리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코스닥 15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뭐 에코프로, 에코테오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던 이제 저기 보면 리노공업이나 원익IPS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1월 말에 코스닥 활성화 될지 기대감으로 확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 건 좀 이따 있는 걸 말씀드리는데 요거 투자할 때는 그 코스피랑 조금 달리게 코스닥은 실제적으로 만약 지수가 폭등할 때는 ETF에 편입된 종목들이 여타 종목보다 강합니다. 그건 맞아요. 코스피랑은 조금 틀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지수형 ETF는 코스피 지수형 ETF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게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코덱스인데 그는 코드 번호가 122630이거든요. 걔는 조금 천천히 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사는 거니까. 근데 코스닥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섹터형 ETF를 투자하는 거 마찬가지로 약간의 변동성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의 기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조금 권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가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혹시 하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이 코스닥에 내가 ETF를 구해서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드린 이유는 1년 지나면 시가총액이 계속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사를 가버리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 그럼 ETF 자체에서 엄청나게 트래킹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코스피 쪽은 어느 정도 시가총액 비중이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든 말든 간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그쵸? 이사를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ETF 자체가 변동성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스닥 ETF나 이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가 저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2, 3월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코스닥 ETF 관련해서요? 근데 아까 그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2월보다는 3월이 조금 안정적일 건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3월이 우리가 한 달로 놓고 봤을 때 1월 달이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월 달에는 CES라는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요 성장주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코스닥은 실제적으로 코스피만큼이나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로봇도 있고 마찬가지였고. 물론 바이오주가 조금 못 갔습니다만은. 근데 3월 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가기 전이에요. 4월 달부터는 실적이란 말이죠. 3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되어 있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요 이벤트가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코스닥의 아주 매력적인 이벤트가 뭐 스마트폰 관련 로봇 관련해서는 스페니스 열리는 MWC 2026이 3월 첫째 주, 그 다음에 3월 2주차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전 세계 인터배터리 2026, 인터배터리의 주체는 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3월 26일에 예정된 16일이죠. 3월 16일부터 예정된 엔비디아의 GTC 2026,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또 뭐 중국의 뭐 양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연예인 엔터주로 놓고 봤을 때는 BTS의 첫 완전체 공식 첫 앨범이 3월 20일 날 첫 공개가 된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의 솔깃한 스토리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2월보다는 코스닥의 어떤 지수라는 종목들이 좀 탄력 지을 수 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서울 바이오 학회는 4월에부터 열리는 AACR이나 아스코로 넘어가는데 이미 3월 달부터 주요 바이오들의 주요 일정 부분 프리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거 한번 참조하시면 그렇죠. 뭐 코스피보다 지고 안 지고의 싸움은 떠났지만은 2월에 추웠던 그 변동성보다는 3월에 코스닥은 꽤 활발하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원래 1월 달 실적 발표할 점에 한번 좀 저점을 매도해 봤다가 생각보다 주가 먼저 가던데 그럼 2월 같은 경우는 약간 주가 좀 눌려 있는 이 기회가 뭐 LG엔솔 기준으로 절대 주가 40만 원 정도 이하의 기회가 저는 좀 기회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조금부터 보겠는데 일단 성적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처참했습니다. 배터리 3사의 25년도 4분기 성적을 보게 되면 SK온 4천억 정도 적자, SDI는 3천억 정도 적자, LG엔솔 같은 경우도 1천억 정도 적자가 나면서 작년에 2분기, 3분기 두 개 분기 연속 흑자가 완화를 깨지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뭐 아직도 ESS에 대한 진행 속도는 진행은 됩니다만은 생각보다 좀 더딘 그림이 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별의별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는 우측에 있는 그림은 뭐냐 하면은 2023년도에 중국의 CATL이 공개했던 소둔 배터리라는 겁니다. 소둔 배터리는 또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타입의 2차 전지 배터리 셀이 이제 출하되는 것 자체가 모멘텀인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그림을 가는 거고요. 소듐 배터리의 양산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건 없습니다. CATL 자체적으로는 23년도에 이 배터리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격을 한 40% 정도 이상 지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듐 배터리가 뭐 조금 나쁘게 또 쉽게 말하면 나트륨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상용을 한다고 말은 있고 최근에도 계속 중국 CATL이나 이런 기업들은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원가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낮은 에너지 밀도와 높은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높은 무게라는 게 무거운 걸 말하는 거죠. 차는 결정적으로 전기차는 대부분이 주요 옵션을 빼버리고 차를 깡통으로 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이 가벼워야 이게 멀리 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뭐 더 시원하게 말씀드릴까요? 미국 차들이 자동차 내연기관차 이쁩니다만은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죠. 연비가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 한국 차 같은 경우는 연비는 잘 나오는데 뭐가 또 문제냐? 교통사고, 추돌사고가 발생할 때 차가 종이짝처럼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단 말은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용주의보다 보여지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트렁크만 잠깐 비교해봐도 한국은 트렁크를 열 때 골프채가 몇 개 들어가냐 핵심입니다. 똑같은 차를 열었을 때 2개 들어가냐 4개 들어가냐. 근데 여러분들 외제차 타시는 분들 BMW나 벤츠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볼보 이런 차들 일본 차들 보시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 골프백을 못 넣은 차도 꽤 많습니다. 그럼 트렁크가 작다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차체가 두껍다는 거예요. 차체가 두껍다는 말은 뭐죠? 차가 무거우니까 연비는 떨어지겠죠. 그런 관점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소듐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LG엔솔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ESS 이야기인데 최근에 국내 M 증권사의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빠르면 25년, 6년도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ESS에 대한 매출치가 좀 증가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많은 증권사에서 상반기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그러니까 배터리 ESS를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BESS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용 또는 가정용, 차량용 되게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느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3월 달부터는 다시 2차 전지 쪽에 좋은 그림을 생각하느냐, LG엔솔 포함해서 뭐 포표도 마찬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2월 달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눌렸던 주가 자체가 억눌려져 있기 때문이고 이 주가는 이제 한 달 동안 좀 여타적으로 억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1월 달에 많이 급등한 것도 있고 그 한 달 동안 억누른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주변적인 여건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실제적으로 톤당 한 18만 위안까지 올라갔던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도 한때 2월 초중순 1월 말에 14만 위안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한 2월 중 하순 접어들어서 다시 톤당 15만 위안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고요. 기타 뭐 니켈이나 다른 가격도 마찬가지는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장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3월 11일부터 예정된 인터배터리에서 조금 더 배터리 3사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좀 시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모멘텀 측면에서 3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배터리의 움직임 자체가 고무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인터배터리는 주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체합니다만은 참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중국의 주요 CATL 이런 기업도 다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ESS 배터리라든지 LFP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겠죠. 그런 거라든지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기타 이제 LML 배터리 또는 뭐 기타가 많이 좀 시연되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I에 대한 전망도 좀 궁금한데요. 삼성 SDI는 또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앞섰던 만큼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삼성 SDI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SDI 주가가 최근에 한 40만 원까지 또 엉충 뛰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참 희한합니다. 아니 배터리 3사 중에서 SKO는 포도가 거의 무너져 있고 4천억 적자가 났고 LG엔솔이 유일한데 주가는 정작 SDI만 많이 올랐습니다. LG엔솔은 40만 원 있고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삼성이라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삼성 SDI가 뭐 전고체 배터리 라인도 있습니다만 삼성 SDI가 1년 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었죠.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클래스 유튜브에서 삼성전자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되게 혹평을 좀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도 삼성전자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그게 바로 2월 달에 예정됐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5% 정도를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월달 주총을 앞두고 이미 이걸 주요 안건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떤 기업인가? 우리나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전 세계 3대 디스플레이 소재 업종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중국의 BOE입니다. 그런 관점이 있고 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BOE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전방 산업이 노트북, 뭐 스마트폰 또는 텔레비전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업 자체가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못하죠. 다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만 이제 애플 라인 쪽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를 지금 꼭 팔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도 25년도에 흑자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한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입니다만은 삼성전자가 85%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 디스플레이가 15%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15%를 팔았을 때 비상장의 가치를 대략 환산하면 10조 원 정도의 자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금을. 그럼 그 10조 원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까 가장 중요한데 저기 보시게 되면 미래 사업 전략을 강화하면서 미국에다가 ESS 배터리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 실제적으로 삼성은 하반기부터 북미 쪽 ESS 라인의 생산 확대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울산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양산을 난 구축을 한다든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삼성도 마찬가지, LG도 마찬가지, 에코폴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투자해 왔어요. 투자해 왔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좀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 현대차와 협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무려 23년 전, 23년도 2월 달부터. 그러면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가벼워야 되고 힘이 좋아야 됩니다. 일반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청소기처럼 집에서 뭐 그냥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저녁에 사람 잘 때 같이 차면 돼요. 근데 테슬라가 아니라 아틀라스 로봇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로봇을 우리가 투입하는 거는 잠을 안 자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공장에서 로봇을 투입됐다는 거는 우리 사람은 우리 한국으로 잠깐 편하게 말씀드리면 52시간 근로 때문에 밤에 야근을 못 해요. 야근해도 주간에 쉬어야 돼요. 근데 로봇은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어떤 법이 생길지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은 24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뺑뺑이를 24시간 동안 일을 하려면 배터리가 힘이 좋아야 되고 효율이 커야 됐다는 거죠.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원통형 사륙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가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이나 개발은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고체가 아니라면 반고체라도 즉 냉매 자체를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완성도를 조금 되고 뭐 폭발이나 화재용이 없다면 반고체까지 간다. 그러면 삼성이 이렇게 10조 원의 자금을 매각하려고 용단을 내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과거보다 삼성 SDI가 2차 전지 ESS한 사업과 배터리의 진심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원통형 배터리가 전기차가 나오기 이전, LG 이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에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있는 윙 하는 전동 공구,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자전거 들어가는 것 중에 각형 말고 원통형에 들어가는 고급까지는 아닌데 국내 자전거 브랜드 삼천리에서 나오는 그런 팬텀 시리즈 전기 자전거는 전부 다 SDI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 SDI가 이번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는 조금 더 뭐 삼성 SDI ESS 비즈니스라든지 삼성 SDI의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걸 좀 강화할 수 있고 추정컨대 아마 이번 3월 달 예정된 인텔 배터리에서 삼성 SDI는 북미에 들어가는 SBB 2.0, SBB 1.7 여기에 대한 모델을 다시 시연할 것 같고 그게 아마 3월 이후로 SDI 포함해서 주요 삼성 SDI 밸류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상승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포스코 홀딩스가 생각보다는 못 갔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40만 원 언저리에 좀 계속 멈춰 있는데 제가 연초부터 원래 좀 봤던 섹터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좀 있었는데 지금 2월 달에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상승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반영이 되지 못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강업 쪽으로 놓고 보더라도 현대제철이나 기타 관련 주입에 조금 상당히 못 갔고, 그러면 여전히 이제 포스코 그룹주를 바라보는 투자가들이 아직까지 포스코 그룹주의 진정한 가치를 좀 모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2월 한 19일 정도에 포스코 홀딩스가 자사주 소각이라는 6천억 규모의 자사 소각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인가요? 3년 동안 예정된 그 자사주 소각 스토리를 바로 실행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 자체는 사실 기업에서는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장의 투자가들이 어찌 보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좀 크지 않나 추정해 볼 수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두 개의 이미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소재 기업이잖아요. 그럼 포스코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 공장 짓고 히토리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어찌 보게 되면은 누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누가 전 세계 원자재를 확보하냐 싸움이란 말이죠. 그럼 포스코는 국내 그룹주 중에서 실제적으로 뭐 에코프로 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공장을 인수했다면 포스코는 호주나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자료를 보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의 호주 티어 1의 강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왼쪽이 미네랄 리소스가 70%의 지분,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무려 76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 30%. 그래서 새로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는 이제 뭐 앨범말도 있을 거고 간펀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호주 쪽에서의 광산 투자가 어느 올해부터 26년도부터 지분 가치를 좀 평가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리안테나도 마찬가지인데, 아리안테나 같은 경우도 포스코 리튬 투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천천히 시간을 갖고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원자재들의 가격 흐름 자체가 실제적으로 다시 작년 대비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 포커스 맞추시면 좀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고, 이건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 제가 25년도에 포스코 그룹주에서 아킬레스가 뭐였을까를 잠깐 생각했을 때, 그 아킬레스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HMM 인수에 대한 잠재 후보군이었어요. 아직까지 그게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게 7조짜리니까. 근데 최근에 조금 HMM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포스코 이야기하면서 HMM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생뚱맞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죠. 7조란 금액을 가지고 HMM에 인수를 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포스코가 주요 글로벌 해운 상선을 인수했으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냐 볼 수 있는데, 포스코의 미래가 철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7조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굳이 무리해서 HMM을 지분을 인수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투자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저는 리스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약간 해소된 건 아닌데, HMM의 매각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산업은행 지분, 그러니까 산업은행 지분만 분할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약간은 그런 포스코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정부에서 눈을 돌리나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포스코 그룹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이제 지금 와상에서 뭐 LG엔솔이 포스코 퓨처엠이 주요 배터리 회사들과 이제 리튬 계약이 취소되고 없어진 거는 이제 지난 일일 것 같고, 과연 이때 리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이슈와 리튬 관련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의 추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소재는 뭐 거의 비슷해요. 지금 2월달, 3월달까지도 글로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들어와 있는 소재의 흐름 자체는 약간은 좀 제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봤던 리튬 가격 원칙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를 살래, 포스코 퓨처엠을 살래요 한다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홀딩스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있고, 소재 주가 반등, ESS에 대한 주가 반등 이런 걸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갖고 있는 스토리 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바라볼 수가 있긴 있는데, 약간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작년도 하반기까지만 해도 2차 전지를 저한테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주로 셀 업체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LG엔솔이었고, 근데 26년도 접어들어서는 오히려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셀 업체도 뭐 나쁘지는 않는데 이제 소재 업종도 좀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재 업종들이 탈중국한 걸 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소재가 들어갈 수 있는 펌팩트 자체가 다양해진 거죠. 25년도 이전에는 소재 업종들이 결과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 전기차의 판매량에 주목을 했다면 올해 26년도 이후부터는 단순하게 EV라고 대변되는 전기차의 판매 동향은 별개로
ESS의 투자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새로운 그림에 대한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그림으로 가는 과정에서 소재 업종, 소재 가격들이 상승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소재 업종들도 볼 수 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수준에서는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재주 이야기하면 또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주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거의 절대 주가 기준으로 바닥 저점 대비해서 한 4~5배 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23년도 고점까지는 조금 덜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기업과는 별개로 두 기업, 정확히 말하면 두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아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해 접어들어서 약간 코스닥 활성화 대체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의 어떤 상대적 수급을 많이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해요. 알테오전은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코스 비진을 결의를 한 거고 아직 한국거래소의 어떤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늦어도 상반기 내로는 코스 비진한다 그런 과정이 났을 때는 시장 관점에서 이제 코스닥의 이제 주인 자체는 에코프로 그룹주고 에코프로 그룹주 됐을 때 뭐 국민연금이나 주요 기관에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벤치마크 했을 경우에 오히려 색깔 차이인 종목들은 그 기업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편입이 돼야 되니까 그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는 사실 기업이 갖고 있는 본연보다는 많이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의 지난 4분기 실적은 그렇게 뭐 이걸 좋았다 평가하기도 그렇고 나쁘다 평가하기도 그렇고 중립 이상으로 볼 수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건 에코프로의 IR 자료에서 그대로 한 건데 제 오른쪽 막대 그래프입니다. 25년 4분기 경영 실적 영업이익 2,300억. 그래서 작년 한 6.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는데 핵심은 이게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게 잘났다기보다는 지분법 평가이익이 커요. 예, 인도네시아에 보게 되면 제련소죠. 예, ESG 인수에 대한 투자 이익 포함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였고 하나하나 이제 뭐 HN도 있을 거고 머티도 있을 거고 비용을 놓고 봤을 때는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을 놓고 봤을 때 리튬과 전구체 사업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뭐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뭐 리튬에서 한 60억 정도 연간 흑자나고 그 다음에 뭐 전구체에서도 33억 정도 흑자낸 거 금액은 큰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적자를 면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적자를 면했다는 것 자체 놓고 보게 되면 기업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적자가 면한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메탈 가격 자체가 올라와서 그런 거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그전에 먼저 적자가 나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의 4분기 실적이 2,300억 정도 나왔고 뭐 6.8% 영업이익 나왔고 리튬 사업과 전구체 사업에서 흑자가 났으니까 좋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한 매출이 증가하면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체력 면에서는 많이 좋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신 에코프로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에코프로는 지주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지주사 흐름에서 지분법 투자이익, 인도네시아 재련법인의 투자이익은 에코프로를 놓고 봤을 때는 긍정 요소가 맞아요 또. 그러니까 사업회사 측면에서 에코프로 비행과 지주회사 측면에서 에코프로를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 니켈 공장의 지분 가치 평가를 통한 에코프로의 실적이 호전된 것 자체는 지주회사는 당연히 자회사의 수익을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재련법인의 실적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약간 이중적인 잣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사업회사 포함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주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전구체 포함해서 이런 기업을 봤을 때 중요한 건 어쨌든 메탈 가격이잖아요. 전방은 어차피 멈춰 있는 거고. 예. 근데 아까 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뭐 에코프로 그룹이든 LG 화학이든 LNF는 이런 기업들이 아직 이제 완벽하게 LFP 공장을 양산해서 출하하는 정도까지 가동률이 돌아가는 건 아니란 거죠. 그러면 그 이 기업들이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를 그죠? 양산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 때 기업의 주가의 바텀을 잡아주는 게 뭐냐 보면 주요 또 우리가 양극재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메탈 가격입니다.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빨간색에 많이 오른 거 있어요. 뭐 55.2%. 저거는 코발트인데 쟤는 빼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원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의 트렌드는 아시겠습니다만 코발트 리스로 갑니다. 예. 그래서 코발트는 워낙 못 쓰, 그래서 뭐 우리 봤던 3원기 이야기 되면 NCM 할 때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잖아요. N, 니켈, C, 코발트, M, 망간. 이 코발트 전자석이 지금도 보면 가격 추이가
저렇게 방정맞게 움직여요. 네. 메탈 가격 자체가. 그래서 국내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저 코발트 빼버리고 오히려 망간을 많이 넣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망간 리치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 그래프에서 맨 하단에 있는 바로 파란색입니다. 저게 바로 수산화 리튬이거든. 중국의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수산화 리튬은 아시겠습니다만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산 리튬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뭐 톤당 뭐 15만 위안이네. 그거는 이제 LFP에 들어가는 리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제 이제 리튬의 이제 어떤 그 퀄리티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은 탄산 리튬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이는 이유는 중국이 ESS 쪽에서 폭발적인 투자와 보조금 이해를 하다 보니까 탄산 리튬 수요 자체가 폭발한 거예요. 작년도 9월 달에는 중국의 뭐 주요 강산 기업들이 광거 기업입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감산을 하면서 좀 올랐던 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 그 전성절 관련된 일정 때문에 일부러 공장을 셧다운 시켰다는 말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왔던 거는 뭐 약간 다른 이야기고. 근데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ESS 수요 때문에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계속 베팅을 한다는 거는 수산 리튬의 가격도 오르는 거고, 그럼 여전히 수산 리튬을 만들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지 아예 안 팔린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래프가 완만한 거지 그래프가 수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LNF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소재 기업 중에서 LFP 배터리, ESS LFP 배터리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살을 걸어야 되는 진짜 기업 중에 하나가 LMF 같아요. 지금 자료를 한번 좀 볼까요? 이 자료는 뭐냐 하면은 글로벌 ESS 배터리의 케미스트리 동향인데, 이제 모든 배터리의 트렌드 자체가 거의 LFP가 90% 이상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NCM 같은 경우는 1% 정도 갖고 있고, 국내 이제 LG든 뭐 포스코든 LNF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양극재 기업들이겠죠. 양극재 기업들이 LFP의 양산 계획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뭐 LNF 같은 경우는 연간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6만 톤 정도의 어떤 발표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구현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LNF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 전기차 기업과의 어떤 EV 관련 양극재 수주가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약간은 어찌 보게 되면 생산의 캐정 구간에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멈춰낸 흐름이 있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다시 시장 관점에서 주가만 말씀드리면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의 흐름 자체가 LFP 배터리 또는 ESS 모멘텀으로 다시 상승할 때 아마 주가는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NF가 여전히 개인 오백 수급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정체되어 있다 보면 투자가들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제가 다음 자료를 하나 보면은 그래도 너무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긴장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LFP의 침투율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침투율이 참 재미난데, 제일 굵은 글자 한 9% 정도의 침투율이 글로벌 전체입니다. 그리고 회색 부분 15%로 보이는 요게 유럽 쪽이거든요. 근데 유럽의 침투율은 엄청 높네.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은 LFP 배터리, 아까 봤던 뭐 LNF나 이런 기업들이 이거 만드는 거는 결과적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바로 미국 쪽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게 침투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동차가 만약에 10대인데 그중 외제차가 한 대, 그럼 외제차의 침투율을 1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침투율이 10이란 말은 뭐냐면 2차 전지 내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하반기에 7% 정도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최소한 10%가 넘어가야 어찌 보게 되면 이제는 고도 성장을 멈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기회 영역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북미 LFP의 침투율은 되게 높은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서히 약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이제 선거도 남아해가지고 그러다 뭐 IRA를 부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트럼프가 표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산에 대한 그 규제는 계속 강화하는 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의 미국의 제조라든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과 있던 협력 자체를 강화하는 그림 쪽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간다면, 우리나라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유화적인, 트럼프의 유화적인 법적 절차 자체가 약간의 그 덕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내로 LG나 이런 기업들이 캐나다나 이런 법인에서 지금 약간 공장을 이루지도 못하는 것도
트럼프의 어떤 중국 난망식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공격적 정책 때문에 움츠려들었던 것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LFP 배터리 투자를 하는 뭐 LNF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본의 아니게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적인 부분,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배터리 뭐 이런 것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책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그 정책적인 부분이 2월 20 예정된 트럼프의 국정연설이 지난 이후에 아마 11월 예정된 트럼프의 중간 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25년도보다는 조금 유화적인 제초를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LFP 배터리를 통한 국내 LNF라든지 기타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트리거는 조금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만약에 1억이라는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초강세장이 아니었다면 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2차 전지, 조선, 철강 이렇게 해온 이렇게 조선, 방산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같은 그림이라면 압도적으로 지수를 뭐 6,000포인트 이끌고 7,000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삼성 하이닉스로 구성을 해야 될 거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 삼성 한 종목을 50%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삼성과 하이닉스 헷갈린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또는 코스피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주요 지수의 ETF 쪽을 50% 이상을 편입을 시켜야만이 어찌 보게 되면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코스피 지수를 포트를 편입시키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조방원 로테이션으로 배팅을 하신다 그러면은 전혀 심심하지 않고 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조방원 로테이션인데 그럼 조방원 로테이션에서 만약에 50%의 가중치를 그러면은 30, 30, 30으로 가져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40에서 50 정도를 원전, 그 다음에 조선 방산을 30, 30 정도로 분산하는 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24년도, 5년도로 넘으면서 올해 조선 방산은 한 3년 정도의 사이클이 들어가고 되고요. 확실하게 26년도에 조선 방산의 트리거랑 모멘텀은 25년도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트리거와 모멘텀에서 실적 과실성이 더 높은 쪽이 원전이 조방보다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세 섹트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100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원전을 40%, 조선과 방산을 30% 그렇게 구성한다면 100을 기준 놓고 봤을 때 50을 코스피 지수형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남아있는 50을 433으로 한번 분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굳이 지금장에서는 1억이라는 자금이나 그 큰 자금을 여러 종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심플하게 가는 것만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